네,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에 인사드리는 8월 13일 이제 오후 3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만 205.5mm를 기록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저희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기상 관련한 속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된 가운데 도봉구에서만 누적 강수량이 205.5mm를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3일 오늘 오전 6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후에 오전 10시 30분에 서남권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서부권과 동부권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부 쪽에 좀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랑천 등지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서울 시내 하천과 일부 도로가 출입이 통제됐고요. 경의중앙선 등 일부 열차도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양주시는 오후 1시 24분 경원선 녹천에서 덕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는 12시 56분쯤 경의중앙선 일산역 수색역 구간과 고양시와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들 구간에는 현재 배수 작업이 진행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산림청에서는요, 경기 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가평, 포천, 양주, 파주, 남양주, 의정부 등 6곳의 산사태 경보, 또 동두천, 연천에는 주의보를 각각 발령을 했습니다. 자, 이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반드시 대피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인천 덕적도에 150mm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는 지난 3일에 전남 무안군에 쏟아진 양보다 많은 비의 양입니다. 자, 이런 물폭탄, 현재 수도권 북부 지역 남부 지역 호우특보, 인천엔 또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니까요. 이런 안전 문자 또 뉴스 속보 확인하시면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지혜 오후 3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K방산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한국의 대표 무기 체계죠.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공산권 국가니 북한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자랑이신 분이십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K방산 전문가시죠.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 질문들 또 방송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오늘? 예, K9 자주포가 이제 네. 베트남에 바로 금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네. 확정이 돼서 수출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같은 공산권인 네. 베트남의 이 첨단 우리 무기 체계인 K9이 수출됐을 때 이거 괜찮은가? 북한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해를 풀고 팩트를 바로 잡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풀고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 저희 방송 시작하는데 댓글로 아이디 LHKTU님이 걱정에 좀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베트남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친밀한데 수출
뭐 우려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한번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다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계약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동남아 시장에서 K방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와 함께 끝으로 혹시 방금 말씀드렸던 공산권인 북한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속보 기사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1일 오전 10시에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한국 방산업체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죠. 거기서 제조한 K9 자주포 도입 계약에 베트남이 최종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 물량은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요. 물량은 20에서 24문 정도로 나와 있고 금액은 약 3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시 자료가 7월 말부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 이 K9이 우리 육군의 주력 자주포죠. 그렇습니다. 155mm 주력 자주포인데 예전에는 105mm 곡사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살상력이 약 무려 10배 이상으로 살상력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베트남의 이 군 무기 체계와 러시아에는 또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도 러시아 디자인의 소비에트 디자인의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무기 체계가 소비에트 디자인인데요. 소비에트 러시아 디자인인데 전차, 전투기, 포병까지 70% 이상이 러시아산입니다. 70% 이상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국산도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베트남은 그 러시아로부터 무기 체계 공급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그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아시다시피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발생한 이후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요번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무기의 가성비랄지 효율 이런 것들이 서방 특히 미국 디자인의 밀스펙 디자인의 무기 체계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이 만방에 드러나면서 베트남도 이제 서방과의 기술 협력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토 체계와 호환이 되는 이 K9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어떤 전략적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앵커님 바로 그 점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무기가 그 나라의 외교, 국방 외교, 이 국방은 결국 그 외교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네, 외교적인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 K9 자주포의 기술적인 해설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9의 일단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사거리의 화력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지금 54km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풍산에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풍산이 이제 그 포탄의 전문 메이커 아닙니까? 세계적인 전문 메이커인데 풍산과 함께 지금 유효 사거리 연장탄이란 걸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54km로 유효 사거리가 유럽산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자주포하고 동급이지만 가격은 독일산보다 무려 20-30%가 저렴합니다. 사거리와 화력은 유사한데 가격은 유럽산과 동급인데 가격은 20-30% 저렴하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군요. 굉장한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모빌러티인데 시속이 67km 정도 나옵니다. 독일산 맨 처음에는 자주포도 우리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네. 독일산 MTU 엔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속도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파워, 토크 같은 파워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비포장 도로 모두 이 속도로 다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파이어 앤 슈트 앤 킬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쏘고 바로 피하지 않으면 적의 드론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빌러티 기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생존성에는 아주 절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좋군요. 예,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동화와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자동화와 신뢰성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자동화 신뢰성은 뭐냐면 네. 자동화는 이 K9 같은 경우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자동 사격이 됩니다. 장전 사격이 돼요. 155mm 포탄의 길이가 네. 거의 1m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에이브럼즈 M1 에이브럼즈 전차라든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는 네. 다 수동으로 그걸 합니다. 장전을 수동으로 하는데 우리 K2 전차는 그걸 네.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하게 됩니다. 초당 3발까지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있던 이제 ADD 국방과 연구소 출신들은 대충 다 알고 있지만 요즘 뭐 밀덕두들 많이도 알고 계십니다. 네. 그게 불금 사업을 해서 1990년대 독일의 T-80U 그 최신형 전차에서 나온 그 자동 장전 장치를 우리가 설계 개념에 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개발된 K1 전차는 승무원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 전차와 같은 4명의 승무원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후 K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자동 장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차가 예전부터 네. 이 미제나 유럽에 비해서 피탄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탄 효과라는 건 뭐냐면 전차가 러시아 디자인은 이렇게 둥그래요. 둥그래가지고 포탄이 폭탄이 날라오면 이게 튕겨서 나가. 그 정도로 그 설계가 네. 아주 유명한 설계죠. 그게 러시아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승무원들이 굉장히 면적이 좁아요. 안에 내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 장전 장치 개발을 러시아가 굉장히 서둘렀어요. 냉전 시기 때 네네. 소비에트가.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차가 되게 커요. 중량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피탄 효과를 해서 전차가 사실은 소비에트 디자인이 사실은 더 우월했습니다. 더 우월했어요. 예, 디자인이랄지 어떤 피탄 효과랄지 이런 네. 것들이 작전의 그 모빌러티 전장 환경 신속 기동성도 그렇고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그 T-90 전차도 중량이 60톤이 안 됐어요. 55톤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에이브람즈나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는 65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동성이 네. 좋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 K2 전차부터는 그런 소비에트 디자인의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따왔고 그걸 보강을 해서 승무원 3명으로 줄여서 자동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앵커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국내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 한국이라는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여름에는 네. 엄청나게 폭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면 굉장히 폭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차의 신뢰성을 굉장히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그 포탑 안정화 장치를 통한 자동 사격 장치 같은 경우 전부 레이저로 다 조정이 되는데 네. 더운 기후나 아주 추운 극한의 기후에서는 특히 전방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런 야외 기동 훈련할 때 네네. 철원이라든가 이런 야외 기동할 때는 굉장히 추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K2는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고 습하고 우기도 그렇죠. 길고 이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예.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군인이다. 그러면 예. 어떤 환경에 가든 이 사람은 전략 전술을 잘 해낸다. 이것처럼 이 K9도 어떤 환경에 가도 습한 그런 우기 지역에 가도 어떤 신뢰성이 있다 이런 측면인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K2는 동남아 지역 환경에는 사실 설계 개념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1990년대 개발할 때.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에 제안한 그런 그 제안한 K2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현지에서 들었는데 방습 처리랄지,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 장비 보호, 그 시판대로부터 그 휴미드한 그런 데서 그 전기 장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케이블부터 각종 장치가 다 전자화가 돼 있어요. K2 안에 들어가면 K9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호를 강화한 동남아 개량형을 베트남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맞춤형 개량형 한 거군요. 사실은 베트남 그 육군 측에서 국방부 측에서 이미 2022년도에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 기동화 7 기동화 사단도 기동화 군단도 방문해서 직접 화력 시험도 보고 이런 가운데 아마 제안을 서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개량형이 제안돼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K 방산 무기를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태국 캄보디아 전 분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국도 T-50 훈련기를 이미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FA-50 공격기를 채택을 해서 아주 그 작전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게릴라 소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 보도에 현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상당한 호평이 나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왔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도 T-50 훈련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말레이시아는 우리 그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해안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레이시아 방어는 그리고 거기도 우리 K 방산 해안포를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땐 공중 그다음에 해상 분야에서의 K 방산 입지는 이미 동남아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계약한 베트남하고의 계약은 K9 육상 무기체계입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육상은 처음이다. 예, 동남아 시장에서 육상은 이번에 K9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리고 화면에 향후 5년 내 예상 구매 가능한 품목 규모 분석이 나와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5개국 정도로 일단 출력을 받는데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디, 베트남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태국도 먼저 말씀드리자면 태국이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에 대한 우선 도입 가능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전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아직 팩트는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 품목으로 저희가 지금 분류를 한 것이고요. 예상 물량은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이 48문, 그다음에 K2 전차 같은 경우는 150대까지. 이건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 장밋빛의 예상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될 때, 이 계약이 되거나 좀 더 구체화될 때는 다시 이지의 방송 시간에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K239 천무하고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예상 물량은 천무는 MLRS라 그러죠. 멀티 론치드 로켓 시스템이라 그러죠. 다련장포입니다. 사거리가 거의 뭐 한 60에서 80km까지 가는 아주 거의 이도탄과 같은 그런 다련장포인데요. 엄청난 그 미국의 이번에 러우 전쟁 때 하이마스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 같은 유도탄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거의 뭐 견줄만한 무기 체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주포도 30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이미 이제 FA-50 PH를 이미 도입을 했고 K9 자주포가 후속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K2 전차 FA-50. 그다음에 특이한 건 잠수함도 지금 발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오늘 이제 말씀드린 베트남은 이제 K9 자주포는 이제 지난 월요일에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무하고 함정등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예상 계약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가는 인도네시아고, 그렇습니다. 구매 가능성이 별 5개 중에 5개인 곳이 바로 베트남이네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동남아 각국의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돼
보도에 있는데요. 동남아 국방 예산 비교 그래픽 보면서 요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태국에 지금 이제 또 한 5개국 정도가 지금 이제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네. 태국은 지금 2030년까지 포병 전략 절반을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거의 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계획인데요. 네. 이 포병 전력을 교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K9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무려 이제 유효 사거리가 50km가 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전략적 무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K2 전차, 이거는 진짜 엄청난 중전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차는 보통 우리가 두 분야로 나뉩니다. K2 같은 전차를 우리가 MBT라 그래요. 네.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메인 배틀 탱크라 그래가지고 주 전장 환경에서 중전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K2보다 좀 작은 45톤에서 50톤 정도 되는 CBT라고 하는 거예요. 컴뱃 배럴 탱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투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좁고 이제 전략적보다는 전술적인 그 아주 기동성을 요구하는 전술적인 거 CBT라는데, CBT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나에서 하고 있고 호주로 수출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특히 CBT 같은 경우는 항공 수송기로 운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CBT. 그래서 한참 격전이 이루어질 때 어떤 포사격, 그러니까 5, 60km는 K9이 후속에서 지원해서 적 진지를 때리고 우리 아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먼 거리에서 중포를 요구할 때는 수송기가 그걸 공중으로 탱크를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 전차가 CBT의 계열입니다. 컴뱃 배럴 탱크. 근데 우리가 현재는 없지만은 그걸 지금 우리 K방산 업체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곧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태국은 아마 다련장 로켓까지 그 첨예 다련장 로켓 MLRS까지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경쟁국은 터키하고 중국 등이 있습니다. 터키하고 중국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네. 말레이시아도 이제 해안포와 자주포 동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경쟁국은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정도가 나옵니다. 필리핀도 무려 이제 한 6천억 원, 약 5억 달러 규모에서 자주포 포병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도 추가되면 그 예산은 훨씬 더 증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 경쟁국은 미국과 스웨덴 정도가 됩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같은 경우 경전투기가 상당히 뛰어난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2035년까지 기갑 공군력이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경쟁국은 독일하고 러시아 등이 됩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베트남은 이제 러시아 무기 체계의 의존에서 탈피하고 서방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우리 무기 체계 중간 공급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유럽의 폴란드처럼. 네. 폴란드는 지금 K2, K9, 다련장 천무, 그 다음에 이제 FA-50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가 우리 K 방산의 유럽 교두보가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벤더 협력 업체들도 지금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로.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베트남이 어떻게 발전될지 그거 현재로서는 아직 그 다큐멘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참 많은 분들께서 K방산에 대해서 이미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구필현 국방전문 기자께서 설명해 주시는 아주 쉽고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들으면서 K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 구도를 좀 보면 미중 갈등, 그리고 또 남중국해를 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남중국해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통해서 자, 지도를 좀 보시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동남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콜드워를 얘기했지만 냉전에, 근데 핫워는 아직 안 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잠시 핫워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동남아는 지금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미중 갈등에 가장 첨예한 데가 사실 우리는 한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만도 있고 동남아도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는 대만하고 본토 차이나는 아직까지 냉전을 유지하고 있죠. 네. 실제로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군하고 교전이 일어나는 데는 동남아 지역이에요. 현재.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남아 지역의 중국과의 교전 상황을 각 나라에서 노출 안 시킵니다. 중국도 노출 안 시켜요. 그거를 아주 걔네는 공산권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 통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는 건 대만은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그렇죠.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동남아 지역과 중국 약간 조금 그렇게 막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이 베트남하고 중국도 그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깁니다. 그 중국하고 베트남은 네. 1970년대 말에 이미 대규모 전쟁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 확인해 보시면 남중국해 그렇죠. 영유권 분쟁 지역이군요. 네네네. 저희 스플라틀리 아일랜드로부터 해가지고 네.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서로 분쟁 지역을 갖고 있고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공통대역에 중국을 엔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예전과 달리 경제력도 갖추면서 중국이 또 G2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이들 동남아 국가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재군비, 특히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력이 되게 중요해요. 해군력이 되게 중요하고 네. 가장 단일 무기 체계로 가장 비싼 무기 체계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예, 항공모함은 물론 빼고요. 네네. 잠수함이 가장 가장 비싸지만 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요. 항공모함도 잠수함 한두 대로 항공모함을 무려 격침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 조원 단위의 무기 체계 항공모함을 네. 그 수십 대의 그 전투기가 있는 항공모함도 우리 장보고함이 실제로 한미 해상 연합 훈련 때 을지포크스나 이런 훈련 때 미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사실이 있어요. 물론 시뮬레이션이었는데 그때 US 네이비 미 해군에서 엄청나게 놀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은 아시겠지만 구축함과 그다음에 밑에 또 잠수함, 그다음에 위에 조기 경보기 이걸로 완전히 실링이 돼서 프로텍션이 돼요. 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무기 체계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성까지 몇 개가 항공모함 같이 항공전대에 따라다닙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항공모함이 지금 2척, 3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실력이 안 돼요. 나왔다가는 잠수함 한 대에 우리 하나오션이랄지 HD 현대에서 만든 잠수함 3,000톤급 한 개만 있으면 반드시 격침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잠수함이 은익, 비도, 병기로 가성비 최고의 무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동남아 4개국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정학적인 부분들 지금 동남아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복판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또 인도네시아, 태국은 균형 외교를 표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방 장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변수 가운데 한국이 들어갈 그 기회, 틈이 있을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제 지인 많은 K 방산 쪽에 지인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분으로 전 방위사업총장을 하셨던 지금 현재는 이제 전북대 방위사업소장 하고 계시는 강은호 교수하고 이제 자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강은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무기는 이러한 동남아 각 국간의 이런 분쟁과 이런 것도 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K방산이 공략할 수 있다. 이분은 진짜 보면은 이제 K방산 쪽에뿐만 아니라 네. 지정학적, 국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인데 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네. 또 인터뷰도 하고 제가 기사에 많이 이분 그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조간에도 이분 인터뷰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방산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러한 그 동남아 이러한 분쟁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K 방산 무기 체계가 미국과 함께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들과 호환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 체계가 우리 한국 무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50이라든가 태국이 운영하는 T-50, 필리핀의 FA-50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공군 전투기 F-16을 그냥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만 훈련받으면. 근데 지금 F-16을 우크라이나 공급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직접 공급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나 네이토 32개국에서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줬거든요. F-16을. 네. 그러나 이분들이 F-16을 보통 운영을 하려면 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3개월 정도 훈련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F-16 격추가 좀 됐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왜 FA-50을 이렇게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냐면 FA-50에 대한 훈련을 지금 딱 거의 뭐 한 6개월, 1년 정도 한국에 와서도 일부 받았는데 하고 나면 F-16은 금방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같은 무기 체계의 설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강은호 교수가 바로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환되는 무기 체계 덕택으로 서방 군사 네트워크 편입에 굉장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IFF 장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항공이나 육상, 해상 무기나 IFF는 뭐냐면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그러니까 피하 식별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거나 네이토 32개국 무기체계나 미제는 다 똑같습니다. 이 IFF가 서로 공중에 있어도 피하 식별 장치를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무기의 강점이라고 강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사실 중국과의 교역이 되게 활발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쉽게 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해상에서는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예속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무기 체계를 함부로 도입을 못합니다. 근데 한국 무기 체계는 이른바 이제 강 교수 언급으로는 중간지대 무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여력이 있는 거죠. 그쪽 수출 쪽으로. 네. 네.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봤고요. 반면에 좀 리스크는 없을지 그런 우려도 좀 되는데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 역시 이제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리스크는 동남아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민주화가 이렇게 잘 정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굉장히 빈번하고 이건 이제 뭐 기사화해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쿠데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과거 거는 우리가 기사화를 할 수가 있는데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런 나라는 태국에 앞으로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이 이거는 기사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전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 불안 요소가 되게 커요. 되게 크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정권 교체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예, 군부 쿠데타와 정권 교체. 네. 이때 어떻게 되냐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 취소 가능성이. 불안정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재정 제약 요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무기 체계들은 네. 다 고가잖아요. 네, 상당한 고가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이 또 무기 체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 돈이. 그래서 재정 제약 요소가 있고 특히 이제 이들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국가 부채 증가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지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또 계약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금을 납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경우도 봤지만 그 FA50이랄지 뭐 공동개발이 그러니까 KF21 공동개발이죠. 4.5세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 심화 요인이 또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네. 경쟁 심화 요인은 아까 저희가 그 동남아 국가들의 그 국방 현대화 계획과 그에 따른 K방사 이제 관심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큰 품목들에서 제가 터키, 중국, 뭐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스웨덴,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경쟁 국가로 이제 꼽았었는데 네. 이 특히 터키가 기존 그 방산 수출의 가격 경쟁과 기술 이전 조건으로 우리 K 방산에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터키. 예. 왜냐하면 터키가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네. 이 그 드론 같은 걸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에서도 네네. 터키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그 걔네 러시아 정교 국가죠.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터키 같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역외로 그 드론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몇 년 전에 있던 아르메니아와의 전투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드론이 이미 그때 입증이 됐어요. 드론의 효과가. 네. 근데 요번에 러우 전쟁 때 드론의 효과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무기 체계와 설계 개념, 작전 운영 개념 자체를 그냥 완전히 업사이드다,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K방산의 주요 제조사들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대비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많이 지금 뭐 대한항공도 무인기를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실제로 저번 5월에 이제 저희 그 방산 페어에 갔다가 이제 제가 많이 기사를 커버하고 했는데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그 해상 무기 체계도 드론을 활용한 거의 무적입니다. 그 정도 되면. 네. 그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사실 그건 그렇게 노출을 시켰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도 많이 이제 개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무인 잠수정인데 거의 잠수함급이에요. 그거는 진짜 제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무인 항공모함부터 하나 HD 현중에서 만든 무인 항공, 하나 오션의 무인 항공모함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봤거든요. 근데 가장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감명 깊었던 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출품했던 그 무인 잠수용, 모듈형 무인 잠수용 제가 기사로 쓴 적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나오는 초고속 어뢰. 이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부족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 연구원들은 비밀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선배니까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긴 하는데 네. 저도 역시 언론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자유롭게 말씀은 안 주셨지만은 대충은 알죠, 저도. 근데 그거는 진짜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 무기 체계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는 이제 주요 그다음에 우리 카이도 보면은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그 4.5세대인 KF-21 비행기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투기 엔진 개발에 이제 열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카이나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KF-21 전투기가 있으면 그 옆에 무인기가 3대씩 해서 7대가 편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F-21 유인기는 위에서 대장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고 나머지 3대 윙맨이라거든요. 그 3대 6대가 적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KF-21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지만 여기에 딱 개발 중인 무인기 거의 사이즈가 이거의 3분의 2가 되는 상당한 크기입니다. 네. 그 이유는 왜 무인기가 그렇게 크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인기가 드론처럼 조그만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KF-21 같은 전투기와 같이 작전을 벌이는 무인기들, 윙맨이라고 그러죠. 그 무인기들은
저 유인기 크기에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상당히 대형 동체예요. 3분의 2나 예,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의 70%에 해당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KF-21이 떠서 작전을 하게 되면 그 속도와 작전 반경에 거의 따라 붙어야 돼요. 윙맨이기 때문에, 요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 성능이 이어지는 거죠. 대신 커맨드 컨트롤은 저기 이제 유인기가 위에서 떠서 컨트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종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윙맨 6대 무인기가 가서 거의 뭐 무인이니까 거의 리스크 없이 가서 공격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경쟁국까지 또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미리 받은 시청자 질문과 또 실시간 댓글로 해주신 여러분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K9이 직접 생산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폴란드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어떤 그 다큐멘터리나 문서화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요번에 월요일 있었던 계약도 다 노출은 안 됐어요. 제가 물론 기사는 썼는데 그 기사는 베트남 현지 유력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했는데 좀 여담 같지만 당일 이제 제가 그날 오전에 우리는 보도자료가 안 나왔어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보도자료가 전혀 안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온라인 기사를 싣고 지명 기사도 뭐, 그건 이제 편집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온라인 기사는 제가 결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서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쪽에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전화 왔는데 뭐라냐면 거기 아는 사람이죠. 국장님 저거 좀 한 며칠만 좀 기사 내려줄 수 없냐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게 베트남은 아무래도 공산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들여온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거기가 풀을 수 있는 좀 시간을 줘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의 신문에 안 나왔고 내가 맨 처음에 그 단독으로 올린 건데 근데 니네 기사 보고 올린 거 아니야? 그쪽 현지 신문 오전에 나온 새벽같이 나온 거 그거 보고 올렸고 계약 금액 이런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미 7월 지난달 말에 공시자료가 올라온 걸 갖고 내가 기사를 알린 거야. 그래서 내가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지 신문에 다 나왔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베트남 그 현지 신문도 다 내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국익 차원이라면 네. 내리겠다 해서 결국 오전에 올렸다가 네. 오후에 6시에 네. 다시 올린 그런 그 여담도 있습니다. 네. 언론인으로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취재를 하고 내다 보면은 사실 조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 다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안다고 다 쓸 수 없고 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아까 앵커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네. 직접 생산 가능성이 있나 이제 독자 질문이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폴란드처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폴란드 경우처럼 초기 물량은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고요. 이후에는 현지 생산 비율을 늘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K2 GF 갭 필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 간극을 메꾸는 그건 우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K2PL 폴란드형은 현재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비에트남이니까 VN 뭐 이런 제식 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K9 VN, K9 뭐 K2 VN 비에트남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역시 이제 근데 현지 생산하기는 우리한테 전혀 나쁘지가 않은 게 그건 이제 폴란드 경우도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 체계는 MRO 정비 수리 유지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품 정비 산업 심지어 인프라 건설까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요. K방산이 무기 외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 이 무기 산업은 전방위 산업이에요. 전후방 산업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탱크 같은 경우 디젤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고속 정도 디젤과 가스 터바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축함이나 순양함도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가스 터바인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건설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부품 정비 사업 이런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까지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댓글로도 지금 보면 KHR2로 시작하는 댓글 아이디 가지신 분께서 네. 우리 무기 기밀을 제3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오니아 님도 베트남에게 K9을 수출한다 점점점 글쎄요. 또 다바코 R3W 님은 필승님은 공산주의 나라에 무기 파는 게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공산권이 북한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팩트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그럴 염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방산업체나 정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저희가 보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문제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지금 상당히 기술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기 체계를 K9 같은 경우를 걔네가 가져가서 해체하고 분석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공산국가의 K 방산에 수출된 이게 첫 사례거든요. 첫 사례. 네. 그다음에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은 전부 다 서방식 이미 개념이 있었고 공산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텍션이 가능하고 최종 사용자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EUC라고 하는 그런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요. 절대 딴 나라에 넘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공산권 국가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원수 관계예요, 걔네는. 이미 전투도 굉장히 크게 전쟁을 치렀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으로 넘기게 되는 건 저는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에 넘기는 게 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면으로는 좀 염려가 좀 덜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안규백 장관께서 이제 베트남의 이제 국방부 장관과 이제 서명을 하고 계약을 했지만 여기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 증명 EUC가 밑에 개런티가 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제3국의 재판매 양도가 금지가 돼 있는 게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 있군요. 예, 법적인 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돼 있는데 네. 만약에 베트남이 북한에 장비를 넘기게 되면 네. 계약은 자동 파기가 되고 국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은 뭡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 외교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피할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 그리고 그거에 에스피오나지랄지 아니면 블랙 요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냉전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북한의 무기를, 북한 탱크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일도 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이집트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네. 이집트가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다 소비에트 소련제 무기를 썼거든요. 그때 북한제 무기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국정원, 우리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예전에 요원들이 파견돼서 북한제 무기를 수입해온 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40년 전 일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트남에 공유한 그러니까 판매한 K방산이 북한에 넘어가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저는 걔네가 마음 먹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럼 넘어갔다고 한번 칩시다. 그 넘어가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K9은 일단 미국이나 네이토, 유럽식 155mm 포탄과 디지털라이즈된 사격 통제,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을 씁니다. 사격 통제 장치를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코드, 암호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해요.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베트남하고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기를 K9 같은 중장비를 수출하면 우리 사용자가 다서 넘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매일. 그 이제 제 경우에 ADD 있을 때도 우리 K1 전차에 그 방탄 네. 할 때 미국이 나와서 그걸 매일 감시했었어요.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산화했죠. 초밴 장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적 전차 포탄을 이제 프로텍션 보호하는 건데 그걸 뜯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걔네가 매일 나가서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24단이랄지 기계화 사단에서 전차 훈련을 하고 오잖아요. 그거 조금이라도 그 방탄 스크래치 나오면 그거 다 검사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겁니다. 예, K9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넘어가도 북한 애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150mm 포탄인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이 152mm를 씁니다. 152mm. 그러면 누가 그러죠? 152mm니까 155mm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사용하면 뭐합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유효사거리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탄약부터 호환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거의 매일 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 자체도 모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트남은 왜 굳이 한국산을 선택을 한 걸까요? 아까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굳이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정학적 이유가.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이제 첨예한 영유권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 한국산 K9을 들여오게 되면 이건 반중 탈중의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동시에 서방 무기 체계로 전력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두 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번 K9 베트남 수출은 단순히 공산국가에 뭐 무기를 팔았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동남아 안보 지형의 변화의 신호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의 효과, 확산의 전망을 좀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매크로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 네. 예, 이건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그 외교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22년에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K방산의 교류가 네.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왔다 갔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그 예전 기사 찾아보면 있는데, 네. 그리고 그때 국방장관이 직접 방한해서 K9을 이미 시찰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 데도 시찰을 했어요. 직접 창원의 업체들도 가보고 우리 군수 생산 기지인 창원에도 이미 그분이 직접 가서 시찰을 2022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베트남 측의 이 일행들이 3박 4일간 묵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X1 이거는 컨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용산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거기를 쭉 돌아보고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K9은 일종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후속으로 계속 어떤 그런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사실은 2022년도 그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문한 후에 이것도 여담인데 네. 베트남의 군 장병들이 한국에 와서
K9의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을 이미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무기 체계도 우리 무기 체계 자체가 상당히 그 컴퓨터라이즈드, 디지털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사통 장치, 사격 통제라는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 짐작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컨펌이 안 됐고 좀 더 네. 취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취재가. 왜냐하면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은 다 우리 방첩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방첩사가. 그래서 이 쉽지 않습니다. 취재가.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예.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예, 예. 국민의 알 권리와 예,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 국익 부분 이 세 가지 그렇습니다. 균형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정리하자면 베트남의 K9 도입은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이고 외교적, 경제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 자랑스러운 K방산, 이 방산 수출과 안보 리스크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K방산 관심 많으신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산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K방산 전문가이신 아시아투데이의 자랑 구피련 국방 전문 기자와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기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속보 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4시 지나고 지금 시각이 이제 4시를 거의 4시 정도 됐는데요. 5시, 6시 이렇게 지나서 퇴근하실 때 특히 퇴근하실 때 버스, 지하철 또 도보로 이용하실 때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 속보 잘 주의해서 보시면서 안전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북부 쪽에 피해가 좀 크고 그리고 일부 운행이 중단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일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퇴근할 때 혹은 뭐 자녀들 데리러 가실 때 너무 서두르시기보다는 안전에 유의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지혜 오후 3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아투TV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또 이후에 만들어지는 라이브 외 동영상에도 많은 댓글과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피련 기자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